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2025년 11월 주식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이 보고서들을 가지고 아주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날짜는 딱 2025년 11월 10일, 바로 이날 한국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저희 목표가 그냥 숫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시장을 움직인 힘이 뭐였을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왜 이 두 시장의 온도가 좀 달랐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지금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드릴 수 있을지, 그걸 좀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11월 10일 주식시장부터 좀 보죠. 이날 코스피가 정말 대단했어요. 네, 상승폭이 상당했죠. 무려 3.02%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4073.24포인트, 단숨에 407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중요한 선이었는데 그걸 넘어섰죠. 코스닥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32% 같이 오르면서 888.3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정말 강력한 반등이었는데 맞습니다. 특히 그 시작을 이끈 주역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그중에서도 역시 반도체 대표주들. 네,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 2.7% 넘게 올라서 10만 600원. SK하이닉스는 4%대 중후반, 거의 4.8% 가까이 급등해서 60만 6천 원. 네, 하이닉스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죠. 이 정도면 벌 축제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네, 그날 시장 참여자들 분위기는 확실히 뜨거웠습니다.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강한 반등의 배경을 좀 뜯어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복합적이요? 네, 우선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건 역시 대외적인 요인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연방정부 셧다운 있잖아요. 네네. 그 계속 문제였죠. 네, 그 일시적인 업무 정지 사태가 곧 해결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하. 아시다시피 이 셧다운 우려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이었거든요. 맞아요. 부담이었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 좀 온기가 확 돌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안도 랠리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주 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어요. 국내 정책이요? 네, 특히 그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걸 좀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싹 퍼졌습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배당주나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들, 이쪽에 대한 투자 매력이 확 부각된 거죠. 네. 자료들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정책 방향성이 좀 긍정적일 거다 이런 전망만으로도 관련 종목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발 훈풍에다가 국내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주 상승세가 유독 강력했는데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사실 좀 더 그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핵심 동력이었어요. 구조적인 스토리요? 네,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 계속 짓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계속 이슈죠. 네, 그러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특히 그 차세대 AI 서버에 꼭 필요한 HBM 고대역풍 메모리 있잖아요. 네, HBM. 네, 이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망이 굉장히 밝군요. 그렇죠. 이런 전망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 주가에 그냥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단순히 단기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믿음, 이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업 실적 전망이나 기술 개발 소식들도 계속 나왔고요. 그렇군요. 대외 여건 개선, 국내 정책 기대감,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반도체 성장 스토리까지 진짜 여러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움직인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수급 동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중요하죠.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날 지수 상승의 명확한 주역은 딱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주체 모두 상당한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특히 외국인들은 그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보인 걸로 나타납니다. 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달랐어요. 개인들은 팔았나요? 네, 지수가 확 오르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이 관찰돼 있습니다. 물론 자료마다 집계 방식에 따라서 순매수 규모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파는 그런 패턴이 뚜렷했어요. 그렇군요. 전형적인 상승장 패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업종별 흐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전자 외에도 증권, 보험, 은행 같은 금융업종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 금융주도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배당소득 과세 완화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 기대감도 반영된 것 같아요. 또 경기가 좀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유통이나 일부 경기 민감 업종들도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퍼졌네요. 네, 근데 모든 업종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을 막 주도했던 일부 AI 관련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아, 선변적인 움직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는 회복됐는데 그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성장성이랑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11월 10일 주식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했네요. 자, 그런데 같은 시기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온도차가 있었죠. 보내주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1월 3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전세 가격은 0.08% 상승했어요. 물론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 이거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0.13%, 서울이 0.19% 올라서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끌고는 있고요. 주춤했던 지방도 소폭 상승으로 돌아선 점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네, 지방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15시장 안정화 대책, 이 영향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정책 영향이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풍선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정부 대책 핵심이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들, 예를 들면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기준 15억 원 미만 이런 신축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직방이나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게 의도된 효과인지 아니면 부작용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는 이 정책 변수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15 대책은 분명히 특정 시장,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나 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이쪽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강했어요. 네. 실제로 해당 지역 거래는 다소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대출 규제가 좀 덜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지역, 아니면 그 가격 기준에서 벗어난 주택들, 네. 이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수 심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풍선 효과. 아, 이게 바로 그거죠. 정책이라는 압력이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으로 공기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 네, 이해가 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특히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 그 15억 미만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활발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한 동력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수급 상황이에요. 특히 전세 시장. 아, 전세 시장이요? 네, 전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신규 입주 물량이 좀 줄고 일부 임대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 이런 게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아주 귀해지고 있어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게 다시 매매 시장으로 일부 수요를 밀어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 전세 사기 힘드니까 차라리 사자. 네.
전세 구하기가 어렵거나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차라리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언론 보도들을 분석해 보면 30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층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하고요. 전세난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군요. 네. 정책 효과랑 수급 불균형 외에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혹시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심리적 요인.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심리 상태가 아주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이 컸죠.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계속되는 가격 상승 전망, 이란 또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게 맞물리면서 지금 아니면 더 오를 것 같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 포모요? 네, 맞습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이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막 서둘러 집을 사려는 패닉 바잉 비슷한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와, 심리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물론 이게 시정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사두고 보자는 심리가 특정 지역이나 가격대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은 글로벌 이슈, 정책 기대감, 성장 스토리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영향 아래서 지역별, 가격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과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두 시장을 11월 10일 전후나는 비슷한 시점에 놓고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반응 속도라든지 움직임을 이끄는 핵심 동력 같은 측면에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반응 속도, 그리고 핵심 동인의 성격,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와 성격이요? 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속도전이죠.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미국 셧다운 해소 기대감, 국내 배당세 완화 기대, 이런 소식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또 글로벌 유공성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도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때로는 하루만 해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11월 10일의 급등은 이런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미래 기대감이 중요한 섹터는 이런 뉴스 흐름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좀 무게감 있게 움직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심리 변화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건 주로 정책 변화예요. 15대책 같은 규제나 완화 조치, 네, 정책이 크죠. 그리고 대출 조건의 변화, LTV, DSR 이런 것들, 지역별 규제 현황, 실제 주택 공급 물량, 전세 시장 수급 상황 같은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요인들이 크다는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런 요인들은 반트렌 즉시 효과가 빡 나타나기보다는 시장에 좀 스며들고 참여자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정책 효과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 가격대별,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차별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얘기한 풍선 효과가 대표적인 예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주식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좀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반응 속도랑 핵심 동인이 다른 두 시장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균형 있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이 문제죠. 와, 정말 명확한 비교네요.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뉴스나 심리 변화라는 바람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돛담배 같다면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나 수급 같은 해류의 방향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는 큰 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촉도와 무게감의 차이가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결과가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좀 눈여겨보고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분석을 바탕으로 각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투자자분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미국 셧다운 관련 뉴스가 완전히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이걸 좀 주시해야 합니다. 네, 아직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글로벌 기술주, 특히 미국 나스닥 흐름과 국내 반도체 업종의 동조화 현상도 계속 살펴봐야 하고요. 반도체 재고 수준 변화나 주요 고객사들 수요 동향, 그리고 디램이나 낸드 가격 추이 같은 구체적인 산업 데이터, 이런 것과 함께 11월 10일에 매수 주체였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급을 계속 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중소형주나 다른 소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시장의 폭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언급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완화 정책, 이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발표 시점이나 대상 범위, 세율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연말로 갈수록 발표될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 특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IT, 반도체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향후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먼저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특히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비규제 지역이나 15억 미만 신축 아파트, 이쪽을 눈여겨보실 경우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 대출이 중요하죠? 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도 최근 강화된 DSR 규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 15억 원 미만 주택이라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랑 금리, 그리고 상환 계획까지 아주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또 정책 변화가 지역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정 지역의 단기적인 가격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입지 가치나 거주 편의성 이런 걸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임차인분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랑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 여기에 좀 대비를 하셔야 해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계약 갱신 시점에 다가온다면 미리 주변 시세를 좀 파악하고 임대인과 협상 전략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이랑 월세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전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 연장 가능 여부나 금리 변동성 등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의 임대 물건을 알아보는 등 대안 마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든 각자 상황에 맞춰서 면밀히 살펴야 할 포인트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시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지표나 변수들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매일매일 정보가 쏟아지는데 어떤 걸 핵심으로 삼아야 할지 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때 꾸준히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일중 수급 동향,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규모와 방향성, 이걸 매일 체크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수급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장의 바로미터 효과를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거래량 변화, 그리고 이들 기업과 관련된 주요 공시나 실적 전망치 업데이트 소식,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들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온도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주간 동향이요? 네, 특히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지역별 차별화 양상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있잖아요. 아, 네, 실거래가? 그걸 통해서 실제 아파트나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정 지역이나 가격대의 거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적으로는 15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나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 가이드라인 변경 같은 게 있는지 이것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시장 모두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들,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아, 거시지표요. 네, 바로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기준금리입니다. 환율과 금리. 중요하죠. 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 유출입 방향, 또 국내 기업들 수출 경쟁력,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또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변화는 부동산 시장 대출 금리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금리 전망,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주식시장, 유동성 환경과 부동산 시장 대출 이자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거시지표의 움직임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1월 11일 전후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동향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식시장은 미국발 훈풍과 국내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에 힘입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반면 부동산 시장은 15 대책이라는 정책 변수 아래에서 지역별,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와 온도를 보이며 수급과 심리가 얽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인 뉴스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과 또 구조적인 정책 변화나 수급 요인에 따라서 느리지만 꾸준히 방향을 잡아가는 시장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되었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두 시장,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주식시장과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부동산 시장, 이 사이의 격차 혹은 방향성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금리 변화와 같은 강력한 거시 경제적 요인이 다시 등장하면서 두 시장이 예전처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이 복잡한 자산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동조화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